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강의를 맡게 된 김희찬입니다. 이번 차시에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송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입금에 대응되는 항목이죠. 송금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이번 차시에 학습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송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송금 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비용의 금액을 말합니다. 입금 때 배우셨겠지만요. 입금에서 자본 또는 출자 및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입금 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 수익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입금의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자본 또는 출자, 자본 또는 출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드머니, 맨 처음에 시작하는 출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면 투자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창출한 수입에 대해서 이제 입금을 이제 산입을 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 또는 출자 같은 경우는 입금에서 배우셨듯이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을 하면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인 경우도 송금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또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송금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의 처분은 입금 내용이 없습니다. 잉여금의 처분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잉여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처분이죠. 수익 비용. 잠깐 이제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 회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수익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금 송금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배울 항목은 이 송금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이나 이제 잉여금이 처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당기순 이익이 잉여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익 처분전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데 이 이익 잉여금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처분. 그러니까 배당이나 적립 여러 가지 처분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익 그 이익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제 당초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죠. 뭔가 투자를 하고 뭐 사업을 벌리고 그런 이제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벌어들인 내용이 이제 그 이익이 돼서 그게 이제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 순이익의 내용을 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송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송금불산입. 세법에서 이러한 이유는 이제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배우실 텐데요.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인건비를 대표적으로 들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인건비가 차변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현금 같은 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산이 이렇게 빠지죠. 순자산이 감소가 되고요. 그런 거래로 인해서 인건비, 손실 비용의 금액을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송금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법인세법 19조 2항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손실 비용은 세법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두 가지 개념으로 되는데 요거를 끊어 주셔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법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법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송금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지출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 사업과 관련하여 이제 발생 지출이 되고 통상적인 것,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또 이제 송금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가 비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비용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잡았지만
예.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를 두고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송금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벌가금이나 이런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데 들어간 비용 같은 경우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사 개념에서는 비용을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지만 그 법인세법상의 송금은 이 비용이 그대로 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를 하지 않고요. 보통 비용에 대해서 한도를 잡든지 아니면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든지 해서 송금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도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두 가지를 했을 때 이 앞에 거를 연결해서 보시지 마시고요. 그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뭐 업무 무관자산 같은 경우도 뭐 입금 손익 같은 거 잡을 때 영업외 수익 비용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정의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송금, 그 비용의 배분 원칙입니다. 보통 보면 법인에게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 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제조 원가, 자산 취득가액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이 송금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회사 기준으로는 기업 회계 기준상의 비용인데요. 이 비용 내용 같은 경우는 그 기속 기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입금과 송금의 기속 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명확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여 격리를 하여야 한다. 보통 기업회계 기준이 그렇죠.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그렇게 해서 당기순 법인세 처분 전 차감, 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내용이 당기순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법인세법도 이거에 준거하여 비용의 그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구분하여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돈이 지출이 됩니다. 돈이 지출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단기의 비용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이게 자산이라는 과정을 거쳤다가 빠지느냐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냐 또 유무형자산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팔렸을 때 재고자산으로 잡혔다가 매출이 되었을 때 매출원가로 해서 이제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멸이 되지 않는 거, 뭐 골동품이나 뭐 미술품 같은 경우는 그 소멸이 되지 않겠죠.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영원히 자산으로 있다가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팔렸을 때, 양도되었을 때 그때 이제 송금으로 잡히게 되겠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경우는 단기에 그 사용한 비용은 바로 단기에 나가게 되겠죠. 인건비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의 배분 원칙입니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라도 지출하는 사면도의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지출 성격에 따라 송금으로 인정되는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본사 직원인 경우는 이렇게 인건비가 바로 단기의 비용으로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공장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의 제공품, 제조원가 이렇게 제조원가, 제공품, 제품 이렇게 넘어가면서 매출원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은 그 보통 보면 제조 간접비, 그리고 노무비, 경비 뭐 그 재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게 그 제조 원가, 제공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팍 들어가서 결국은 제품의 그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었다가 매출 원가로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경비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 본사의 인건비하고는 좀 다르게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신축공사 전담 직원,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공사를 만약에 공장의 공사를 뭐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3년 동안 그 공사를 전담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공장의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에 들어가겠죠. 원가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가 그게 감가상각을 거쳐서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산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인건비라도 이게 이제 단기에 빠지느냐 아니면 재고자산을 통해서 매출 때 빠지느냐 아니면 유형자산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빠지느냐 이 구분격리가 명확하게 되어야만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거하여 송금의 귀속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출 증명 서류의 수치입니다. 송금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법인의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만 그것을 비용으로 이제 감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증빙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서 이제 비용으로 잡는 경우에는 우리 그 세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표자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출 증명 서류, 송금과 관련된 지출 증명 서류는 법인세법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그리고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그리고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격 증명 서류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그리고 현금영수증, 국세청 발행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도 적격 증명 서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적격 증명 서류를 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 인정은 해줍니다. 송금 인정을 해주는데, 물론 이제 뭐 간접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금융 증빙이라든지 뭐 계좌로 보냈다든지 뭐 직접 아니면 지급 조서라든지 명확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2%의 가산세를 매긴다는 거, 그 증빙 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 인정을 할 때는, 송금으로 인정할 때는 그 인정하는 금액의 2%에 대해서 이제 불성실, 증명 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를 2%를 부과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접대비도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시는데요. 접대비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이제 그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게 금액이 이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만 원을 이제 넘어서지 않으면 이제 접대비성의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부축했는데, 지금은 3만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접대비성이 돼서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을 하지만 3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3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적격 증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 용역의 경우에는 3만 원을 넘더라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되 가산세를 매기지만 접대성과 관련되는 그 3만 원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을 하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가산세는 물지 않겠죠. 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금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송금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송금은 예시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송금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자세하게 이제 그 정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기본적으로 송금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좀 들고 있는데요. 그 예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이제 매출과 매출 원가입니다. 결국은 이제 물건을 팔고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게 이제 가장 모든 것의 이제 영리 활동의 시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매입 가액과 그 부대 비용이 이제 송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입금은 뭐겠죠? 입금은 판 거,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를 판매하고 그런 경우에 그게 입금이 되고요. 송금은 그 반대 대응되는 개념으로 판매한 상품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액과 그 부대 비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보실 거는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은 나오는데요. 매입 애누리 금액과 매입 할인 금액은 제외한다는 거. 이건 뒤에 자세한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그리고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판매와 관련되는 부대 비용입니다. 체크를 해보실 건요. 매입 가액에 대해서는 매입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은 매입 가액에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는데,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은 별도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해서 이제 그 별도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게재를 하는 거고요. 그 판매 부대 비용은 별도라는 거. 매입과 관련되는 거는 재고자산에 매입 가액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팔려서 나가는 거고요. 예, 송금으로 잡히는 거고요. 판매 부대 비용은 바로 즉시 예, 그 바로 당해 연도에 바로 판매 부대 비용으로 잡혀서 예, 비용으로 산정이 된다는 거 예,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예, 양도한 자산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 예,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가가 생기죠. 그걸 입금으로 잡고요. 그리고 양도하면서 그 취득 원가 장부가액, 예, 세무상 장부가액입니다.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그 장부가액 같은 경우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송금으로 잡히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예, 챕터를 따로 인건비로 하여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요. 예, 당연하죠.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가장 기본적인 그 송금의 대표적인 항목이 되겠죠. 사업을 위해서 예,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이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유형자산의 수선비,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공장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 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수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뭔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 들어간 그 수선비니까 예, 그 관련되는 것도 당연히 송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예, 유형자산, 예, 무형자산 개발비, 뭐 이렇게 무언가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는 이제 그 수익이 발생되는 그 기계나 그 개발비가 예, 그 수익과 관련하여 이제 사용되어지는 기간에 걸쳐서 예, 감가상각을 할 때 그 연도별로 감가상각한 비용도 송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뭐 본사 근무를 본인이 그 법인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임차를 해서 사용했다. 그럼 임차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저기 송금으로 잡는 거고요. 뭐 출자, 그러니까 저기 차입금이 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이제 뭐 뭔가 사업을 이제 넓히는데 뭐 돈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자가 들어가는 것도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이자를 이제 비용을 송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임차료나 이자도 나중에 이제 뭐 부당행위나 아니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송금에 들어간다는 것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 미수금. 예,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보면 이제 매출세액 미수금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매출 채권이 이렇게 발생이 되죠. 물건을 팔고 매출 채권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만약에 뭐 1,100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제 보통 매출이 되고 이제 VAT 예수금이 이제 100이 되겠죠. 예, 100이 되고 요게 이제 1,100에서 이제 매출 채권은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물건을 팔고 이제 1,000원에 대한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 이제 매출 채권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지급을 못 받게 됐을 때 1,000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대손이라는 그 우리 이제 법인세 뒤에 가면 이제 대손 충당금과 대손 요건 이런 게 확인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대손으로 하여 이제 저희가 법인세법상의 송금의 개념으로 하여 그 이제 법적인 요건을 체크해서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라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이 그 세금을 못 받는 경우에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금액도 포함하여 1,100원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합쳐서 송금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 대손세액 공제면 100% 다 받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송금으로 가면 이제 각 사업 연도 소득에서 이제 과세 표준에서 뭐 20%, 뭐 10% 이렇게 세율로 적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대손세액 공제, 부가세법상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송금 대상으로라도 이제 넣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평가차손. 지금 송금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산의 평가차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뭐 그 법인세법상은 이제 송금 요건이 이제 엄격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평가차손을 인정을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평가차손도 뭐 우리 결산조정 사항 같은 거 공부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한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그리고 회사가 그거를 결산서상에 장부로 이렇게 기재를 하였을 때는 일정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평가차손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이제 송금으로 적용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 평가차손도 인정을 하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세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고 여러 가지와 관련하여 이제 송금에 인정을 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대응되는 거 벌금이나 과료나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 항목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벌금이나 이런 거는 사회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이제 약간 벌가금적인 성격의 어떤 이런 내용들은 송금에 불산입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대응하는 개념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재를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제세공과금도 송금에 산입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금의 범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보통 이제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과 관련되는 직접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금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보통 보면 경제연합회, 뭐 건설공제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업종에 대해서 그 업종에 대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영리 이하의 여러 가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제 모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 단체라든지 이런 건설공제 단체 이런 단체에다가 이제 돈을 지급을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그 기본적으로 뭐 영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화합을 도모하고 이제 뭐 어쨌든 그 업종의 전체적인 걸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뭐 세금 계산서나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따지면 회사의 비용이 되지만 그에 대해서도 이제 송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이게 뭐 특별회비냐 정상회비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서 정상회비로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송금에 산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업의 탄광비. 보통 이제 광산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시작을 할 때 보면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광을 위한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수지 타산에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기까지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고 이게 어느 정도 마진이 생길 건지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기반적인 여러 가지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물론 이제 채광 진도비 일단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에 따라서 이제 들어간 비용 수익이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들어갔겠지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송금에서 여기 이거를 기재한 내용은 탄광을 위한 개발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공사가 되고 이제 뭐 땅을 파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채굴이 되고 이 과정에 대한 건 당연히 송금에 산입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했던 것도 송금에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요 실질적으로는 기부금의 성격입니다. 기부금의 성격이지만 이것이 기부보다는 좀 더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송금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는 법정 기부금, 그 기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도나 여러 가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법인세법적으로 100% 완전하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성격은 기부금 성격이 있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송금으로 100% 다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 진료권 또는 새마을 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 진료의 가액입니다. 그리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도매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무료 진료 내용이나 아니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프로시저대로 이렇게 이런 이제 제공한 잉여식품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의 성격이죠. 기부금인데 이것을 무료 진료의 가액이나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의 경우 100%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기부금 성격이지만 이런 좋은 취지는
그 송금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운영비. 보통 보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이제 기능 고등학교, 기술이나 기능 같은 걸 배우는 고등학교 같은 거에 관련되는 회사가 그쪽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이제 기부금으로 해서 이제 한도가 정해지는데 이 법률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운영비는 그 프로시저를 지켰을 경우에는 이걸 100%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의 출연입니다. 출연. 출연입니다. 출연. 출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품을 지급하거나 뭐 이렇게 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출자의 개념이죠. 출연, 출자를 한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기부금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출연하는 경우, 출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회사가 이제 뭐 복도 같은데 이제 그림 같은 거를 걸어 놓는데 그게 이제 1,000만 원 이하, 거래 단위별, 그림당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따지면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송금의 성격, 영리를 위한 어떤 비용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제 약간 이제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국가가 예술품 장려, 예술가 장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정책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세법에 좀 구현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이게 이제 1,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0만 원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자산으로 잡는 거죠. 미술품을 자산을 잡으면 이거는 감가상각도 할 수 없고요. 그냥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2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제외한 뭐 200만 원을 별도로 이게 아니고 1,000만 원 넘어가면 자산으로 잡는 거고요. 1,000만 원이 개별 단위별로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의 범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정한 물품의 구입 비용,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이제 물품 같은 것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광고 목적으로 이제 조그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데모 버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줬을 때 그게 이제 연간 기준으로 5만 원 이내의 경우, 5만 원 이내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접대비나 뭐 이런 다른 개념을 적용해서 이거를 이제 한도를 두지 않고 그런 경우는 이제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을 하고 그게 이제 연간 5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5만 원 기준으로 할 때 개별당 3만 원 이하, 뭐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해가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예 완전히 빼고요. 3만 원을 넘어가서 주는 것 중에서 2번 넘어가면 5만 원 넘어가겠죠. 3만 원 넘어가는 걸 2번 이상 줬을 때 그럼 6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송금이 안 되는 거고요. 5만 원이 되지 않는 거. 결국은 이제 뭐 3만 원 이하니까 뭐 4만 원짜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송금에 이제 인정이 되겠죠. 전원 다. 그렇게 되니까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5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하여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은 송금에 산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에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임원, 회사가 이제 데리고 있던 직원이나 임원이 이제 뭐 사망하고 나면 유가족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지원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뭐 기부금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전액 송금으로 처리하겠다. 사회 복지적인 이런 거를 이제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해줬을 때 국가가 세금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손비로서 그 법인에 기속되었거나 기속될 금액. 결국은 이건 예시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시적인 거고, 이거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 항목에 따라서 송금의 성격이면 그건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개를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복습 개념인데요. 그 판매한 상품, 제품, 아까 한 것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매입은 뭐라고 그랬죠? 매입은 매입 부대 비용도 같이 포함을 한다고 했죠. 매입 부대 비용은 포함을 하는데요. 포함을 하는데 매입 애누리나 할인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매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넣었는데, 매입 애누리나 매입 할인이 만약에 뭐 올해 연말에 만약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입 할인은 결제 기준으로 뭐 30일 안에 만약에 뭐 대금 결제가 들어오면 몇 프로를 할인을 해주겠다 해서 내년에 이제 그 약정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은 올해 잡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이너스 할인 금액은 내년으로 기속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거는 한번 실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입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판매 장려금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이전에는 판매 장려금이 사전 약정을 하지 않으면 판매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접대비로 이제 좀 간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일단 규정상으로 이제 사전 약정이 없더라도 판매 장려금도 비용으로 본다. 판매 부대 비용으로 본다. 물론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뭐 사전 약정과는 상관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접대비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전 약정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접대비로 보고 그러지는 않겠다. 사전 약정이 없더라도 판매 부대 비용을 일단은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개별적인 내용을 보고 그게 만약에 접대성이나 다른 게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그거를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겠다는 거지만, 사전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거를 뭐 접대비로 보고 그런 거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회계는 순액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액법이 아니라 총액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토지를 700에 구입하여 1,000원에 양도한 경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에 대해서만 유형자산 토지 처분 이익 300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토지는 당초 700원을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총액법인 경우에는 1,000원에 팔았습니다. 토지를 1,000원에 팔고 700원에 샀던 거를 1,000원에 팔았다고 하면 1,000원에 판 거는 입금이고요. 그러면 그 당초의 장부가액은 송금입니다. 송금 입금해서 입금해서 송금을 뺀 금액이 300원으로 해서 결국은 세무조정상의 금액은 똑같지만 총액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회사는 순액법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요거는 차이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그 비용과 이제 그리고 이제 법인의 비용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을 500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사는 500에 취득을 해서 그 중에서 200을 감가상각비로 했으니까 장부가액은 300이 되겠죠. 근데 세법상으로 보니까 이거는 100밖에 감가상각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상의 자산과 회사상의 자산이 장부가액이 달라지죠. 회사는 300원으로 장부가액을 잡았고 세법상은 400원의 장부가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200으로 잡았고 회사는 100이기 때문에 그 100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합니다. 송금불산입을 하고 그 다음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500원에 팔았을 때 장부가액이 회사는 어떻게 되죠? 500에서 200을 빼면 장부가액이 300이고 회사는 당초에 100이 부인이 됐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40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처분이익과 세법상의 처분이익이 역전이 되는 거죠. 요때는 이제 비용을 100을 송금을 부인을 했고요. 요때는 입금이 회사가 100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입금 100을 부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기에는 입금 불산이 100이 되고요. 제8기에는 입금 불산이 1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이제 그 회사의 비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까 지워버렸는데 수익 비용 요 대응 구조를 잘 보면요. 이제 이 비용 자체를 회사는 200으로 잡았죠. 회사는 20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법인세는 100으로 잡았습니다. 100으로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200으로 잡은 것보다는 100이기 때문에 요 100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죠.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는데, 이 비용 자체가 이렇게 이제 세법상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경우, 그리고 세법상의 한도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법인세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회사가 비용으로 잡은 것과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송금, 이 송금에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한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을 회사는 자의적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지만, 회사의 송금은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정책들과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 자체는 접대비나 뭐 여러 가지처럼 기부금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접대비든 기부금이든 다 비용으로 다 넣습니다. 넣는 거지만, 회사가 아닌 법인세법 기준으로는 이 송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규제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차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건 접대비가 되건 대손이 되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규제와 관련하여 이제 법인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과 관련하여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송금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선비,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눠지는데, 요 이제 수익적 지출은 단기에 이제 이렇게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은 그 자체의 어떤 그 몇 년에 걸친 그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취득자산에 가산하여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된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그리고 미수금,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차입금이자, 평가손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기부금 성격인데, 기부금이 아닌 걸로 이제 했던 게 이런 네 가지들, 기부금 성격이지만 송금으로 정책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예시한 것들이 요 무료진료, 잉여식품, 그리고 산업체 부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금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